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도 좀 숨통은 좀 튑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좀 미국의 물가 지표도 조금씩 꺾이면서 주가는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좀 어떻게 할지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저도 굉장히 좀 낙관적인 사람인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으니까 좀 냉정하게도 봐야 되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좀 오늘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뭐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많이 5월달 들어와서 시장도 뭐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여러 변수들이 좀 너무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좀 거시경제 분석. 물론 저거를 내가 기업 분석만 한다면 몰라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하건 뭐 아니면 주식 투자 안 하더라도 경제가 좀 어떻게 큰 흐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큰 흐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라스트 센스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이따 한번 들어보시고, 세 번째는 이제 채권은 아마 많이들 안 하시겠지만 채권도 공부를 해놓으면 좋죠. 채권도 하나의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좀 한국이 유리한 것 같아서, 미국도 괜찮지만 미국도 워낙 빠졌는데 한국이 좀 괜찮은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관련된 아이디어 하고, 이제 여기 뭐 끝에 안 적혀 있지만 좀 주식 투자를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연준 의장은 우리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 똑같아요. 모든 사람 그 이제 중앙은행 총재 머릿속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용하고 물가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네 나라.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연준 의장 머릿속에는. 이창용 총재는 근데 안 그러죠. 미국 경제도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 미국의 정책을 보고 우리나라도 결정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분 머릿속에는 고용이냐 물가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뭐 말처럼 쉽진 않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고용을 잡는 방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금리를 낮추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이제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회복시키니까. 그리고 정부가 정책도 써요. 정부 정책도 있어요. 기업의 투자라든가 정부 이번에 삼성전자가 450조 투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경기에 좋게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거, 법인세 인하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20% 지금 25인데 20%로 낮춘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다 경기에 긍정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요거는 좀 괜찮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요거죠. 금리 정책이 지금 완전히 긴축으로 가니까 이건 어쩔 수 없죠.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어쨌든 그 경기는 위축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줄어들어요. 만약에 투자가 줄고 세금을 올린다. 이러면 이제 경기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문기사 보면 다 나오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아, 뭐 투자하나 보다. 뭐 세금 뭐 덜 내나 보다. 뭐 아니면 아, 이번에 세율을 올리네. 이런 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경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복합적으로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가는 요거거든요. 물가는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이 있으면 아이폰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은 올라갈 거고, 근데 아이폰이 지금 살려는 사람이 100만 명인데 90만 대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실제. 예. 그 제가 이제 어젠가요? 어제 그 3프로 TV 가가지고 상담소를 하고 왔어요. 상담소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가수분이 나왔는데 그분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에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올 텐데, 그 이런 마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이크라든가 음향기기 이런 거를 거래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제 옛날 중고. 근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옛날 어떤 유명한 가수분이 나와가지고 옛날 뭐 음향기기를 이렇게 사용을 한 게 알려지면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수요가 몰린대요. 근데 옛날 기기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느는데 갑자기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몇 배씩 튀어버린대요, 갑자기.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는 이제 그런 법칙인데,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수요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이 공급이 완전히 죽어버렸죠.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튀는데, 특히 이제 그걸 만든 이유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이제 물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화석연료를 이제 안 쓰다 보니까
근데 화석연료를 이제 안 쓰고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친환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데 당장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신재생으로는. 너무 이게 신재생으로 이걸 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공급이 뭐 석탄이나 석유 공급이 줄면서 어쨌든 올라갔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러시아 그 사태죠.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러시아가 수출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공급이 줄어서 그냥 급등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물가 상승의 주범은 얘예요. 얘가 공급이 안 돼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 너무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20년 저기 이제 3월 달에 파일 회장의 머릿속에 이제 얘는 아예 지운 거예요. 지우개고 저것만 신경 쓰면 돼요. 무조건 고용 살려야 되겠다. 왜냐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그때 높지도 않았죠. 물가는 오히려 낮아지니까 파일 의장은 이제 그때 이제 무제한 돈 풀기 다 들어갔죠. 뭐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 미국, 유럽 뭐 그냥 돈 다 풀었고 중국도 풀고 모든 나라가 일단은 코로나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 명제 하나로 돈을 그냥 쏟아 부었고, 왜냐 저걸 살려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산 시장이 이제 튀어버린 거죠.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그랬던 거고. 이제 요거죠.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로 금리를 했더니 주가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이 채권은 금리랑 반대로 가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채권 상승. 현금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현금은 쓰레기다. 예, 많이들 했죠. 2년 전만 해도 현금, 누가 현금 갖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현금의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뭐 여기 안 적어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간 것도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돈이 너무 이제 풀려버리니까. 근데 지금 머릿속에는 이제 바뀌었어요. 고용은 너무 좋아요, 지금. 미국의 고용은 좋아요.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지금 저기 지워져 있어요. 고용이. 근데 만약에 고용이 안 좋아지면 또 생각이 바뀔 텐데 지금은 온통 머릿속에 물가밖에 없어요.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연준 의장.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를 볼 때는 연준 의장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항상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연준 의장도 실수했죠. 작년이 좀 어려웠던 게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작년부터 금리를 올렸어야 돼요. 근데 늦어버린 거예요. 이제 잘못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공급이 줄어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날 줄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물가를 못 잡고 이제서 막 빅스텝 하는 거죠. 0.5%씩.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금리 인상하니까, 근데 금리 인상이 그냥 조그만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그냥 0.5%, 뭐 자이언트 스텝 0.75% 이러니까 막 주가 폭락을 하고 나스닥이 30% 빠지고,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엔비디아가 55% 빠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세계 최고 그 반도체 회사가 55%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부동산 가격이 급나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은 이미 빠졌고 서울도 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고, 일부는. 채권은 완전 학살당했어요. 이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완전 대폭락을 합니다. 이 주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현금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저게 문제인 거죠. 고물가. 고물가를 좀 잡아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시경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꼭 맞는다는 아닌데, 이게 사실 이제 레이 달리오가 올해도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제 경기랑 물가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와 물가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여요. 그럼 금리에 따라서 자산시장에 변동이 생기죠. 금리 오르면 주식시장이 안 좋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 좋고. 근데 저게 정답은 아니고요. 항상 바뀔 때도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왼편에,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는 이제 저성장, 저물가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못하니까 기업들 이익이 이제 완전 곤두박질 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음식료주들이 날라갔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아마 음식료주들이 엄청 올라갔어요. 내식 수요 좀 붙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금리가 이제 그때 제로 금리로 가니까 채권이 대폭등을 했어요. 채권 산 사람이 대박 났죠. 그리고 근데 부동산은 어쨌든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한테는 되게 유리합니다. 금리에 되게 민감하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그리고 어차피 그냥 가격 떨어지면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런 좀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또 크게 빠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부동산한테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나쁘지 않았고, 대신에 원자재도 지금 그때는 금은 정도는 좋았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간 적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사고 났어.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인데, 저 상황에서 이제 저물가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돈을 막 푸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여기로 간 거죠. 작년이 여기에요. 작년 이제 2020년 그때 그 뜨거웠던 장. 2년 전 이제 2020년 가을부터 삼성전자, 구만전자 가고 막 그럴 때였는데, 이제 저 때는 성장이 나오는데 물가가 낮아요. 근데 금리는 올라가요.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 시중금리가 이제 정책금리는 아닌데 시중금리가 천천히 올라가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성장인데 저물가라서 저 때는 이제 성장주들, 물가는 낮은데 성장하니까 저 때 이제 미국의 성장주, 우리나라에선 네이버, 카카오가 막 날라갔고, 금리 조금씩 올라가니까 채권은 좀 안 좋아지고, 부동산은 뭐 금리 조금 올라도 어쨌든 큰 타격은 없어요. 성장이 나오니까. 그리고 원자재는 여전히 안 좋고 물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사실 근데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스토리는요,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사실 작년에 저도 요걸 좀 생각을 했어요. 요렇게 고성장 고물가를 생각을 했어요. 물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느니까 물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005년, 7년 스토리가 나와요. 이때 이제 중국 버블 나올 때인데, 그때는 미국이 안 가고 한국이 날아갔어요. 그때 신흥국, 경기민감주. 왜냐면 물가가 오르면서, 물가 오르면 금리가 많이 오르거든요. 금리에 근데 성장주가 취약해요. 성장주는 이제 금리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고물가 되는데, 근데 왜 주가가 왜 올라가냐면, 금리 오르면 안 좋지만 성장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장이 나오면 물가 오르는 것보다 성장이 더 나오면은 이거를 그냥 만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좀 좋고, 채권은 되게 안 좋아요. 어쨌든 금리 올라가니까. 부동산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2005년, 7년에 부동산 우리나라 그때도 되게 좋았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좀 다르긴 한데, 당시엔 좀 괜찮았고, 이때 원자재가 되게 좋았습니다. 왜? 물가 오르니까. 원자재가 이제 물가에 연동되니까 좋았고. 근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어디로 갔냐면 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폭락을 한 건데, 성장만 나왔으면 돼요. 근데 이게 저성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고물가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이건 예상 안 한 건 아니니까. 언젠가 물가 오른다. 근데 왜 저성장으로 갔냐? 사고가 터져버렸잖아요. 전쟁 터지고. 중국이 봉쇄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터지니까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을 합니다.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기업 이익이 훼손될 것 같아서 폭락. 그리고 물가는 높으니까 금리는 올려야 돼요. 금리는 올리고, 성장은 안 나오는데 연준 의장은 계속 금리만 올리고, 이제 보듬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대폭락을 했는데, 그나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좀 버텼고, 좀 진짜 1등 기업들 몇 개, 뭐 애플도 못 버티긴 하지만 덜 빠져요. 뭐 코카콜라 덜 빠집니다. 그리고 채권은 당연히 안 좋고, 부동산도 이제 안 좋아져요. 아예 성장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어떻게 보면 좀 가처분 소득 같은 게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인플레인데 내 월급은 또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안 좋아지고, 근데 원자재는 지금 너무 좋죠. 예, 전쟁이나 이런 게 생겨버리니까 지금 이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사이클이 나중에 또 돌고 돌아요. 예, 진짜 몇 년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가장 투자해야 될 때는 이제 여기죠. 여기서 이 국면이죠. 이때 간다는 게 아니라 저런 일이 또 발생하면 저 때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음 타임이 여기 나오니까. 저 때인데 저거는 뭐 당장 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저성장이 계속 이어지면 언젠가 물가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연준에서 또 부양책을 막 써줘요. 예. 그래서 저게 언제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게 이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국면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저기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허지한 이사님이 그 텔레그램을 하시는데 그거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걸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한번 제가 했는데, 저는 이 의견에 좀 약간 공감을 해가지고
한번 좀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마이클 조단이잖아요. 너무 뭐 유명한 사람이죠. 98년도에 이제 전성기 좀 지났을 때 그래도 마지막에 우승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자산 시장에 좀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그래서 제목이 라스트 댄스인데 요게 지금 보시면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로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한 세 가지 정도의 스토리가 2021년까지 이어졌는데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저기 보면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부채를 갚아야 돼요. 돈을 막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부채 축소하면서 경기가 굉장히 위축됐죠. 그래서 구원투수로 당시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죠. 어쨌든 버냉키 의장이 연준 의장이 이건 그냥 연준 의장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연준 의장이 이제 돈을 이제 무제한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했고 통화량이 엄청 증가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 파티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랑 똑같아요. 2008년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막. 네, 경기는 사실 안 좋은데도 자산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폭발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저물가의 축복이라고 근데 저렇게 고성장을 하는데 이제 고성장을 하면 나중에 물가도 따라오게 돼요. 네. 그런 이제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왜 10년 동안 못 갔냐. 그 미국한테는 저게 축복이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고성장 고물가일 때 좋은데 2005년에서 7년 사이클은 고성장 고물가 사이클인데 저 때는 요게 지금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 이게 10년 강세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저물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게 아마존 영향이 컸어요. 아마존이 싸게 만들었죠. 모든 걸. 예. 근데 그 아마존을 가능하게 해준 게 누구죠? 저 스마트폰이에요. 모바일이 이제 탄생한 거죠. 근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안 됩니다. LTE 통신이 있었어요. 4G. 4G가 생기면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동영상도 보지만 모바일로 모든 쇼핑들이 다 가능해졌어요. 어디서나 그냥 접속해가지고 저 애플 스마트폰과 LTE가 결합을 해가지고 모바일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이제 죽어버린 거죠. 오프라인이 죽고 저걸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편안하게 뭐 굳이 나가지 않고도 그냥 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물가가 낮게 유지돼요. 근데 거기에 또 중국이 이게 역할을 한 게 여기 OEM 적어드렸죠. 애플 아이폰을 누가 만들어요? 대만의 팍스콘이 중국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너무나 싸죠. 애플이 직접 만들면 미국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플이 미국에 자기네 공장 지어서 자기가 직접 만들면 훨씬 비싸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국산 OEM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국산 OEM을 뭐 애플만 이용한 게 아니죠. 많은 나라들이.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어무역도 있지만 영어무역과 경쟁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OEM 방식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갭이나 이런 이제 아베크롬비 같은 회사들이 여기다 다 맡겨요. 그냥 만들어줘. 이러니까 결국엔 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금리를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은 나오는데 저금리. 주식하긴 좋죠. 예. 근데 이런 이제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주 매력이 더 올라가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성장주가 높게 평가를 받는데 그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있죠. 이거 말고도 많은데 자금 조달하기가 너무 좋아요. 금리가 싸니까. 그러니까 막 투자를 해요. 그 점유율 막 늘리고. 그래서 플랫폼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실제.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 플랫폼이 이끈 환경이 나스닥 10년 강세장.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강했죠. 예. 그래서 나스닥 지금 이렇게 빠졌지만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예. 요 구도였어요. 그동안 이제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2018년도 정도까지 이제 계속 이어진 사이클이었어요. 요게.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갑자기. 그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은 2018년, 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여기 중국이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중국도.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위험성을 느끼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막 금리도 올리지만 어쨌든 중국이 부채 부담 때문에 경기를 이제 좀 약간 그 경기가 좀 실제 악화됐어요. 근데 그때
중국이 좀 이렇게 안 좋으면 미국이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걸 해주면 되는데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금리 올려버렸어요. 그냥 난 내 갈 길 간다. 예, 금리 올리자. 그래서 파웰 의장이 그냥 다른 사람 말 다 무시하고 계속 올려버렸어요. 이때 나스닥이 한 30% 폭락할 때예요. 이때가. 나스닥도 놀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힘든 시기 무역 분쟁이 터져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 긴축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경기가 당연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 19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2년 내내 빠졌고 미국도 난리가 났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2019년도에 갑자기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번 해버려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잠깐 올라갑니다. 그러다고 이제 좀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누구도 예상 못한. 요게 터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 부채 사이클이 이제 굉장히 긴축으로 좀 갈 사이클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터지니까 어떻게 됐죠? 무제한 돈 풀기,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자산 시장이 다시 다 폭등을 해요. 또. 예. 그러니까 저렇게 죽어가는 이제 약간씩 좀 슬로우하게 경기가 꺾이는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 터지니까 경기가 완전 죽었죠. 그래서 유동성 펌프질을 해가지고 다 살려놓은 거예요, 다시. 예. 그게 이제 지난 어떻게 보면 2년간의 이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논리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지금 이제 아까도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죠. 지금 자원민족주의 인도 같은 데서는 이제 밀 수출도 안 하겠다. 막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뭔 소리냐. 예. 그 다음에 항공기 운임이 33% 급등하기 시작하고 지금 뭐 이렇게 예약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뭐 제주도 티켓도 엄청 올랐다면서요. 한 두세 배 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월급도 올라갑니다. 실제 지금. 월급도 계속 올라가기 시작. 이게 결국 저 네 개가 뭐냐면 이게 당장 끝날 이슈들이 아니에요, 지금. 일회성이면 신경 안 쓰는데 저걸로 인해서 결국엔 물가가 이제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어지니까 연준 의장이 뭘 한 거죠? 이제 초강력 긴축을 단행을 한 겁니다. 이제 어차피 경기는 좋아졌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라스트 댄스가 이제 전성기가 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강력 긴축을 하고 유동성 파티가 실제 끝나버렸어요, 그냥. 루나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빠졌지만 사실 그 루나 사태의 본질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예, 그렇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제공한 건 저는 또 요거라고 생각해요. 긴축. 이게 너무 긴축을 하니까 달러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가치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걸 올라가는데 맞추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유동성 파티가 끝나니까 우리는 진짜 작년까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 미국 주식은 이렇게 급 나갈 때 사면 무조건 돈 번다. 이게 불패 신화였는데 이제 아니죠. 나스닥이 30% 빠졌고 다행히 이제 금요일 날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랐는데 어쨌든 30% 빠졌고 일부 기업들은 뭐 80%씩 그냥 2000년 IT 버블 터진 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산시장이 너무 올라간 건 사실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했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빠진 거는 요것 때문이에요. 저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버블이 한번 터져버린 거죠. 네. 그럼 이제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도 좀 숨통은 좀 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좀 최악은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기 보시면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좀 해제되기 이제 6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했어요. 상해시를. 베이징시도 실제로 오늘 보니까 조금씩 완화하기 시작했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의 걱정거리 중국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다행히 6월부터 중국은 살아날 거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금요일 날도 발표된 것처럼 저기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조금 이제 그 피크아웃 찍고요. 약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완전 꺾였다가 아니라 이제는 물가 고점에서 좀 완만해지겠구나.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좀 숨통이 튀는 거고 그래서 달러가 급락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연준도 물론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지만 그 연준의 제임스 블러드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가장 매파인데 올해 3.5%까지 금리 올리고 일단 올려야 된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년엔 금리 인하해야 된다. 내년에. 왜냐? 이것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발언들은 뭐냐면은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은 경기 걱정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에 약간 좀 숨통이 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 지표도 조금씩 꺾이면서 주가는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저희 이제 사실 뭐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윤지호 센터장이 요새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좀 하반기를 보고 계신데 올라가면 모르겠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2,900, 3,000도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건 수치보다도 요런 흐름들이 나와야 주가가 회복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뭔가 좀 보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전쟁이 안 끝나요. 전쟁이 좀 끝나야 되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푸틴이 워낙 지금 강력하니까. 근데 이제 요거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아직도. 이거 부채 다이어트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중국이 왜 이렇게 부양책을 세게 안 쓸까? 그러니까 아마 언론 기사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중국이 아니 제로 코로나로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뭐 금리 인하도 찔끔찔끔해요, 그냥. 예. 아니 왜 이렇게 좀 몸을 사리지?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 낮췄어요. 이것도 놀랄 일이에요, 사실. 중국이 그렇게 낮춘 적이 없는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건 장기적으로 좀 약간 위험하고 그래서 중국은 부양책을 정말 세게 쓰긴 좀 어렵고 대신에 그래서 그 인프라 투자라든가 정부가 돈을 아마 풀 것 같아요. 소비 진짜. 그래서 통화 정책은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렵고 연준도 지금 완화 정책을 못 쓰죠, 아직은. 금리, 저 물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고유가가 장기화 안 되고 에너지 가격만 좀 안정화되면 연준도 뭐 너무 긴축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옛날처럼 성장하기는 사실상 좀 쉽진 않다. 예, 아니면 뭐 진짜 코로나처럼 또 대폭락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유동성을 주입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뭐 내년까지는 요 고민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요런 좀 회복은 좀 기대를 하시고 그때가 좀 이제 한번 기회 같아요. 뭐냐면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 물려있고 수익 나고 이거보다도 어떤 식으로 내가 좀 포트를 재편할까 이게 좀 마지막 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라스트 댄스라는 좀 제목처럼 마지막으로 한번 좀 뭔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자산시장의 전성기가 어쨌든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여기서 갑자기 그런 변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그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 그래도 인구나 이런 걸 보면 가장 성장성이 높잖아요. 여기가 중국을 대체하는 엄청난 시장으로 갑자기 발돋움하면 바뀌어요, 또 상황이.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좀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좀 어쨌든 좀 꿈에서 깨야 될 것 같다. 꿈에서 깬다는 게 뭐냐면 그 너무 유동성으로 그냥 실체 없이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막 뭐 메타버스나 NFT 실제 막 적자 내는데도 엄청 올라갔어요. 주가 막 10배씩. 이제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말고 저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이거 아마 많은 방송에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PER은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PER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이 주식의 현재 가치, 지금 이제 뭐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 미래 가치를 할인율로 나눈 거예요. 이 할인율은 요 R이 그거거든요. 금리입니다. 금리하고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R 값이 너무 올라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속도가 빨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분모가 커지면 분모가 올라가죠. 우리 수학 공식처럼 요게 당연히 떨어집니다. 네. 근데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지금 확신도 잘 안 되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이 그냥 쭉 떨어져 버려요. 퍼가.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PER이 35배인가 그 정도에서 25배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이것 때문에 PER이. 기업들 이익 지금 좋아요, 사실. 나스닥 그 빅테크 기업들이요. 1분기 실적 보면 기업 이익은 다 좋아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전망이 안 좋아서 폭락한 건데 요 PER 값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막 주가가 곤두박질 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났어요. 요 조정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이것만 봐요. 기업 이익. 이게 EPS가 주당 순이익인데 기업 이익은 뭐죠?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P가 판매 단가, Q는 수량, 비용.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올리거나 얘를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올라가요, 앞으로. 왜? 금리랑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할 수가 없고 저 둘 중에 하나를 어쨌든 크게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좀 기업을 만약에 보실 때 요거를 일단 예전에는 이게 중요했어요. 아, 얘가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만큼 돈을 벌 거고 뭐 메타버스 세상이 열리니까 돈을 요만큼 벌 것 같고 요게 통했죠, 작년에. 근데 지금은 진짜 꿈에서 깨야 될 것 같고 요겁니다, 요거 분석인데 P냐 Q냐가 중요한데 사실 Q가 더 중요해요. 많이 파는 회사가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단가를 올리든가 Q를 올리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이 기업은 많이 팔 수 있는 기업일까? 아니면 단가를 올릴 수 있을까? 기아가 자동차 가격 올려서 지금 실적 잘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이제부터는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당분간은 이쪽보다는 저 EPS 저거를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폭락했던 이유는 요게 빠진 것도 있는데 저 EPS를 이제 못 믿어요. 지금 이거 비용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단가도 못 올릴 것 같고. 스냅이라는 회사가 지금 딱 거기 빠져 있는 게, 간단히 스냅만 예를 들어 스냅은 SNS 기업인데 한국의 카톡 10대들이 쓰는 건데 판매 단가를 올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 구조 자체가 SNS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Q가 뭐냐면 광고 수입이에요. 광고. 근데 CEO가 뭐라고 했냐면 광고 매출이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주가가 하루에 40%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요거 빠진 건 알겠는데 이제 EPS가 앞으로 급락하게 생겼네. 이제 이 우려가 좀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이거는 못한 거죠. 이게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되게 공포스러운 게 요거를 충족 못하는 순간 그냥 무식하게 빠져버립니다. 주가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SNS 기업이 왜 못 갈까요? 미국에. SNS 기업이 못 가는 이유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시장이 다 이제 우리도 뭐 페이스북 쓰고 인스타그램 쓰고 유튜브 보고 한데, 근데 유튜브는 되는 이유가 경쟁자가 없어요. 유튜브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근데 SNS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페이스북 안 하고 인스타 해도 되고, 미국 10대들은 인스타 안 하고 난 스냅 할래. 근데 또 거기에 또 경쟁자가 또 있고, 이게 너무. 그리고 요즘에는 그 10대들이 틱톡 많이 보더라고요. 틱톡. 거기 그냥 한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쟁 플랫폼이 갑자기 이제 장악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독점이 아닌 거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넷플릭스도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넷플릭스도 지금 디즈니 들어오고 막 난리가 아니니까 주가 폭락 70% 빠졌죠. 그동안.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좀 그 면밀히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좀 앞으로 난이도가 되게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반기는 괜찮을 거예요. 하반기는 괜찮겠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좀 요걸 고민하셔가지고 신용은 좀 되도록 하지 마시고, 대출은 왜냐면 진짜 어려운 장이니까 대출을 써야 되는 장세는 아까 저성장 저물가가 와가지고 위기가 와서 정말 연준 의장이나 뭐 누가 이렇게 구원투수로 확 돈을 쏴줄 때, 그럴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되도록 좀 지키시고 좀 일부 분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좀 자산에 좀 그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채권이나 고배당주로도 일부를 좀 분산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금 흐름 같아요. 이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할 수 있냐,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제가 또 이따가 한번 적어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 되게 어렵지만 이제 얼마 전에 또 NH투자증권의 신한종 센터장님이 하신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저도 이제 채권에 대해서는 뭐 잘 아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뭐 주식 쪽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만 알아두세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가지고 오늘 5% 정기예금에 딱 들었어요. 5% 정기예금에 내가 딱 가입을 했어요. 예. 근데 하루 지나서 다음날 그냥 가봤어요. 다른 또 상품이 있나 해서. 근데 갑자기 다음날 갔더니 정기예금 금리가 4%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나는 이제 완전 횡재한 거죠. 횡재했죠.
하루 만에 이렇게 나는 5%를 받는데 내 다음으로 오신 그 다음날 오신 분들은 4% 금리밖에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예금의 가치가 올라가죠, 당연히. 다음날 가치는 떨어져요. 그게 채권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이 금리가 떨어지면 내 그러니까 예금, 이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가치가 올라가 버립니다. 채권은 주식하고 다르게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기예금하고 좀 비슷한 상품인데, 물론 회사가 망하면 못 주지만, 근데 금리가 오르면 내가 5%에 오늘 예금금리 딱 가입을 했는데 다음날 갔더니 6%짜리를 준다. 그럼 나는 망한 거죠. 다음날 왔어야 되는데.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제 그 원리예요. 그래서 금리랑 채권은 반대로 간다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신한종 센터장님이 이제 그려놓으신 건데 그걸 제가 그대로 똑같이 그려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게 물가 상승률에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가랑 금리는 비슷하게 가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결국엔 이제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건데, 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건 뭐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가면요, 이걸 디플레라 그래요. 디플레. 그럼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디플레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채권 그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상승률이 그러니까 하락폭이 둔화돼요. 마이너스 5 갔다가 마이너스 4가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럼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인데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실제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랬죠. 그래서 채권 가격은 뭐죠? 채권 가격은 금리의 반비례. 그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요. 저기서 쭉 물가랑 똑같이.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방향이 바뀌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저 구간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데 저희가 채권 매도 구간이고, 근데 지금은 어느 구간이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은 저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히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지금 엄청 떨어졌어요. 예. 그러다가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저는 하반기에 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는 아닌데 둔화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꺾인다는 거, 금리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다. 그럼 채권 사긴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이 정확히 어딘지 우린 모르지만 지금 채권을 투자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 가격이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으로 따지면 지금 뭐 코로나19 위기 터진 거랑 비슷한 거예요. 채권은. 네. 그 정도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고민하시면 되고, 그 다음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DP가 한 50% 정도 되고, 물가가 한 40% 정도 되고, 그 다음 부도 위험, 그 국가에 이제 좀 약간 뭐 부도가 날 위험인데, 한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앞으로 지금 인구 감소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사실 심각하긴 하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예측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앞으로 1.7%밖에 안 된대요. 매년. 이거랑 금리가 이제 거의 일치해가요. 장기 금리는 여기에 수렴해요, 거의. 그러면 앞으로 채권 금리는 저기에 언젠간 수렴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3.2%까지 올라갔어요. 10년 만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채에 지금 투자를 딱 해놓으시면 10년 동안 3.2% 받는 거죠, 그냥. 받아요. 예. 높은 거죠, 되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채권을 샀는데 이 성장률에 맞춰서 이 국고채 10년 금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1.7로 가면 이자는 이자대로 벌지만 요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 올라간다 그랬죠. 채권 가격으로도 돈을 벌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러기 딱 요런 위치다 보니까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물가가 문제인데, 물가가 너무 오르면 아까 보셨지만 물가 오르면 채권한테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물가도 결국에 안정화 되겠죠. 언제까지 뭐 고유가가 장기간 뭐 10년간 이어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물가도 점점 안정화될 수는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채권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꺾일 수 있다는 건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주요 채권이 저렇게 이제 등급이 있어요. 회사채 같은 거 AAA 여기까지가 투자 가능한 등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BBB 플러스 이게 대한항공이 여기 속해 있고, AAA는 뭐 삼성전자 같은 거죠. 한국전력.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국전력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막 1년에 이제 20조 적자 난다. 그래서 지금 채권 발행을 엄청 했어요. 발행을 하면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채권 가격이 확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전채 아마 뭐 삼성증권이나 이런 데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될 텐데, 한전채 팔더라고요. 2년짜리. 요게 한 3.5인가? 예, 3.5에서 아무튼 이게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내가 사면 2년 동안 이걸 보장받는 거죠. 그러다가 금리가 떨어지면 자본 차익도 얻는 거고. 이런 것들은 뭐 한국토지신탁, 대한항공이 4.3%. 예. 대한항공이 뭐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망할 일은 없겠죠. 리오프닝 하니까. 그 다음에 국고채 10년. 은행채는 이제 은행에서 발행한 겁니다. 트리플 A. 예, 굉장히 우량한 거. 근데 예금은 2.3%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제가 어제 검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년 만기로 해가지고 정기예금이 한 2.3%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요 정도예요. 그래서 예금보다는 내가 뭐 만약에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 회사들이 망할 일은 없잖아요. 당장 한전이 어떻게 망하겠어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설사 이게 금리가 막 오를 수도 있잖아요. 금리 오르면 손해봐요. 사실 내가 1,000만 원 넣었으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만기까지 가져가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돼요. 예, 그럼 내가 트레이딩 안 하고 그냥 보장받고 나오면 돼요. 주식과 다른 점은, 주식은 내가 손해보면 원금 회복할 때까지는 좀 손실인데, 채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그냥 에이, 나 만기까지 그냥 가져갈래, 이래버리면 이제 그냥 만기에 원금 받고 이자 딱 챙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신한종 세사장이 그때 쓰셨던 자료에 보니까, 요게 뭐냐면 이제 현재가 만약에 3.9%짜리 그 금리를 내가 받으면, 금리가 만약에 여기 0.25%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 오른다 그랬죠. 그러면 이자는 무조건 보장돼요. 요건 그냥 무조건 만기까지 매년 1년에 3.9%를 받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자본 차익,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이만큼 수익이 더 난대요. 예, 그래서 채권 금리가 만약에 2.9%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6.2%의 수익이 나서 합치면 10% 이익이 나는 거예요. 총. 근데 만약에 채권 금리가 1%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가격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1.1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합쳐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내가 만기까지 보유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좀 메커니즘을, 그래서 채권을 꼭 투자하라 이거보다도 어차피 우리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 채권도 이렇게 좀 알아놓으시는 것도 되게 저는 좀 좋다. 그리고 채권을 또 알아놓으면 주식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 어차피 금융시장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한국 주식의 투자자라는 좀 오늘 좀 명제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좀 제가 약간 국뽕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해 봐도 뭐 애국심이나 국뽕이 아니라 진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져서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모든 게 다 부족해요. 지금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어 찍어내면 돼요. 그냥 돈이 부족하면 돈 찍어내면 되고, 그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일이죠. 근데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보시면 반도체 부족하죠. 컨테이너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HMM 주가가 10배 간 거죠. 배가 없어가지고. 물류, 자동차도 부족해요. 예.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국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게, 만들지 못하는 건 없어요. 요게 지난주에 제일 화두됐던 게 이거잖아요. 신문 기사에서. 이거 여기 480조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나왔던 기사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이 1,000조 투자예요. 1,000조. 1,000조 합쳐서 5년 동안. 그럼 1년에 200조씩 투자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GDP가 지금 1년에 한 2,000조 정도 되거든요. 2,000조 좀 넘는데 대기업 투자하는 것만 한 10%가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예, 연간.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는 경기에 좋은 거죠.
근데 왜 투자할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섬심 쓰듯이 그거 아니에요. 네, 인터뷰 기사 보니까 나는 죽을 마음으로 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냐면 지금 투자 안 하면 도태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열린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기업을 운영하시고 어쨌든 목적은 그거예요.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돈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여기서 길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뭐 바이오, 모빌리티 다 그 첨단 산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예, 이쪽에 길이 있다고 좀 보는 건데 어쨌든 이런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도 늘리고 근데 지금 모든 게 공급이 또 부족하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면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는 방법은 투자하면 돼요. 투자해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 계획을 좀 밝혔고 근데 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사이클이 저는 되게 유리하냐 한국은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나라는 사실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조선이 세계 1위고요. 자동차 세계 5등 전기차는 지금 더 잘하죠. 가전제품 1등 스마트폰 1등 건설기계 무기도 만들어요. 인공위성도 이제 해요. 6월 15일 날 이제 누리호 발사하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전력기기 원전도 세계 한 1위 정도 하고 있고 이거 만드는 거는 네. 그 다음 반도체 뭐 말할 거 없고 태양광 풍력 건설 뭐 배터리 5G 철강 화학 이거 CMO 세계 1위 제약 그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콘텐츠 뭐 K-팝 K-드라마 이런 것까지 다 잘합니까? 한국은 인구만 적을 뿐이지 사실은 다 자급자족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구가 우리나라는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무역을 해야 되지만 근데 한번 유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탈리아라든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스페인 네. 독일은 뭐 이 정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독일이 배 만드나요? 독일이 배 만드나? 독일 배 안 만들잖아요. 그죠? 반도체 없어요. 배터리 없어요. 독일 네. 그 제조 강국이라고 하는 독일도 딱 떠올려 보시면 프랑스 뭐 의류는 잘하죠. 의류 화장품 근데 지금 보시면 뭐 가전제품 만드나요? 스마트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웬만한 제조를 다 해요. 이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 중국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국도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이제 만약에 설비 투자 사이클이 들어오면 정말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이클이 시작될 것 같아요. 왜? 부족하니까. 부족해요. 모든 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왜 평택 공장을 왜 갔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 갑자기 평택 공장 가지고 웨이퍼에다 사인을 하고. 예. 물론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인데 나는 반도체가 너무 필요하다.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반도체 필요하다고 이제 알린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동맹 맺자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좀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또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무역 분쟁 이게 쉽게 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한국이 물론 이 틈바구니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미국 편을 들어야 되나 중국 편을 들어야 되나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에서 보복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진짜 사드 보복해가지고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들 정말 안 좋아졌고 왜냐면 중국 시장이 너무 크니까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거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예. 근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이걸로 인해서 수혜받는 건 있어요. 제조업. 왜냐면 이제 중국은 모든 걸 다 자급자족 하려고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미국 공급망에서 탈락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자. 이런 좀 분위기 같은데 근데 중국과 한국은 그 약간의 그 수출도 하고 서로 수입도 하고 하지만 제조 면에서는 경쟁 국가입니다. 강력한 경쟁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반의 반토막이 난 게 중국의 BOE 때문이잖아요. 중국이 안 했으면 LG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예. 근데 배터리도 CATL이 세계 1등.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배터리는
중국에서만 CATL이 잘하지 미국이나 유럽에선 별 볼 일 없어요. 아직은 크게 점유율도 없어요. 왜? 미국이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 공장도 못 짓잖아요. 지금 배터리 공장을. 그리고 반도체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엄청 노력을 했죠. 근데 회사 하나 날라가 버리고 한 100조 날라갔죠. 반도체 못해요 쉽게. 예. 그러니까 이제 LCD 같은 거는 어쨌든 영향을 받았지만 반도체는 그 영향을 지금 쉽게는 못 받는 건데,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이 막아주고 있잖아요. 야, 반도체 장비 중국에 수출하지 마. 하지 마라. 그래서 경고를 했고 실제 못하니까 중국은 반도체를 제대로 지금 만들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좀 우리나라한테는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미국과 지금 러시아가 지금 갈등 중이죠. 우크라이나 침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미국과 러시아도 갈등, 러시아는 중국과 붙고, 예, 그래서 여기서 수혜받는 게 또 나오죠. 조선주들. 왜?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유럽이 축소하니까 유럽이 미국의 LNG 수입을 해요. LNG선 수요가 지금 LNG 그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지금 적자 나가지고 주가 잘은 못 가요. 예, 내년에 아마 좋아질 거예요. 실적은. 근데 조선 기자재, LNG 관련주 요새 주가 엄청 올랐죠. 그때 한국 카본 같은 거, 그죠? 예, 또 세아제강 이런 기업들이 주가 올라간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 안에서도 이런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또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환경 하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신냉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신냉전 시대에 우리 한국이 왜 저는 괜찮냐? 일단 첫 번째가 반도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전 세계 다 갖고 싶어요. 저기 보시면 뭐 북미 쪽은, 미국은 생산이 잘 안 돼요. 설계가 많고, 유럽은 생산이 없어요. 그냥, 그죠? EUV 장비는 최강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장비가 강하죠. 대만은 생산 강하고 후공정 강하고. 근데 모든 나라가 다 만들고 싶어요.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 예. 근데 한국은 지금 딱 나누면 만드는 건 세계 최고예요, 진짜. 예. 메모리 세계 1등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 평택 P3 공장. 예. 삼성전자 그 평택 단지 어마어마하죠. 축구장 4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글로 간 거죠, 바로. 예.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맺기로 한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분위기는. 예. 근데 중국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안 돼요. 자기네가 직접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요새 중국은 한국에서 장비 수입해요. 미국에서 못 받아오니까.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하는 기업들이 주가 많이 갔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그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한국은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 제조 경쟁력이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다 구애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 갖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 계획 보시면 이렇게 많아요. 인텔, TSMC, 삼성, 또 미국 반도체가 지금 앞으로 5년간 이제 아마 지원을 할 거고, 유럽도 보시면 반도체 펀드 조성하고 다 이제 반도체 직접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평택, 일본도 지금 일본도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TSMC랑 한다는 거고, 인도도 예,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12조 투자한다고 얘기 또 나왔고, 중국은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쉽진 않지만 지금 이런 계획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엄청난 뭔가 좀 소용돌이에 놓여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뭐죠? 결론은 요거예요. 투자예요. 그럼 투자하면 뭐 누가 좋겠어요? 이게 딱 투자를 하면 반도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좋아지겠죠, 앞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큰 사이클이 좀 올 수 있다. 물론 삼성도 좋겠지만 이제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가 LNG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걸 단기 사이클로 보는 게 아니라, 보시면 지금 EU가 러시아 손절하기로 했어요. 2030년까지 이제 러시아 너네 가스 안 쓸래. 이게 원래 노드스트림 1이 이렇게 독일로 가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가지고.
노드스트림 2도. 근데 이건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독일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예,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 때문에. 근데 앞으로 저 파이프라인을 이제 다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못해요. 예, 당장 할 수가 없고, 이제 받는 거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에 이렇게 가스가 갈 때, 왜냐면 전 세계에서 그 천연가스 제일 많이 사용한 나라가 유럽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지만, 뭐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 유럽 쪽인데, 유럽은 옛날에 러시아에 거의 다 절반을 의존을 했는데, 이 절반이 날아갈 거예요, 앞으로. 그럼 어디선가 대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저기 미국, 배로 LNG 선으로, 나이지리아, 중동의 카타르, 독일하고 카타르랑 좀 요새 만나요. 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카타르하고 만약에 카타르가 여기서 독일에 배로 이렇게 줘버리면 이건 우리나라한테 좀 피해가 가요. 그러니까 LNG 그쪽이 피해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수입을 많이 해요. 천연가스를. 근데 만약에 물량을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우리는 또 비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건데 지금 약간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타르가 엄청나게 LNG 투자 많이 해요. 지금 거의 플랜트 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156척인가 막 150척인가 발주 계획 다 짜놓고 LNG선. 네, 아마 뉴스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발주하고 있죠. 실제로. 나이지라도 할 것 같고 유럽도 지금 독일 중심으로 거기 이제 항구 쪽에 플랜트 건설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 LNG선이 지금 작년에도 수주 많았는데 이게 그냥 당장 끝날까? 예, 이건 아니거든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클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가 더 있는 게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석탄, 석유. 그러니까 러시아 문제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저기 적어드렸지만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데 천연가스는 적게 배출해요. 근데 이걸로 이거죠.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냥 팍 뛰어가면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죠. 이걸로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래서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천연가스랑 원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선택을 했죠. 신원전 우리 갑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고, 미국과 같이 하겠다. 이런 구도고, 그리고 천연가스는 전 세계가 이제 다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겠죠. 근데 천연가스를 배로 실어서 이제 계속 보낼 거예요. 그러면 LNG선 수요. 그리고 저 천연가스를 이렇게 캐가지고, 예를 들면 저기서 캐가지고 공급을 하려면 파이프가 있어야죠. 그래서 요새 세아제강이 왜 잘 가냐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예, 관광업체, 하이스틸 막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도 때문에 그래요. 그 세 번째가 역시 우리나라 최고 경쟁력은 배터리죠. 투자 사이클로만 보면 이제 25년까지, 그때까지 대규모 투자하니까. 근데 전기차도 지금 잘하고 있고, 이게 현대차, 기아가 미국의 이제 그쪽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조지아, 저기가 이제 그 알라바마. 그리고 조지아 쪽에 현대차가, 기아 말고 현대가 여기다가 전기차 전용 공장 하나 더 지어요. 네, 이쪽에다. 그럼 여기 이제 밸류 체인들이죠. 이 기업들 다 수혜 받을 수가 있고, 당연히.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가, 그리고 아마 LG가 될지 삼성이 될지 SK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기 전기차 전용 공장 만들 때 아마 배터리도 우리나라 걸 선택을 하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되면 좋을 수밖에 없고,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중국은 어차피 포기했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할 수 없어요. 지금 현대차 중국 점유율도 거의 없어요. 없고, 뭐 배터리도 당연히 안 되죠. 배터리 뭐 중국이 알아서 해버리니까. 그럼 방법은 이제 남은 건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5%밖에 안 되고, 지금 좀 올라와서 이제 10% 조금씩 육박할 것 같은데, 어쨌든 세계 최대 시장이고 전 세계에서 잠정률이 높은데, 제가 왜 아까 한번 SNS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스냅을 투자하기가 지금도 어려운 게, 폭락을 해도 과연 얘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Q 성장이라 판매 수량 가능할까? 이 고민을 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5%에서 10%예요. 10대 중에 한두 대 정도, 한 대도 안 돼요. 한 대도 안 되는 정도의 차가 전기차로 지금 판매가 돼요. 미국에서. 근데 앞으로 전기차로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언젠간. 그러면 이 수요 성장이 얼마나 가팔라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해요. 이걸 의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잘 가는 거예요. 양극재 회사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막 LNF 신고가 나고, 그죠? 예, 그랬던 것 같고, 물론 근데 너무 비싸니까 지금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현대 기아가 그럼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는 벌써 테슬라에 이어서 2등하고 있어요. 판매량이 미국에서는. 왜 그러냐면 먼저 깃발 꽂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일본의 도요타는 한참 뒤에, 지금 도요타는 25년도에 공장이 만들어진대요. 전기차. 그리고 아직도 전기차 한 대도 안 만들잖아요. 일본 업체들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나 기회인 거죠. 예, 나중에 또 어떻게. 근데 다행인 건 일본 업체들이 전기차가 적극적이지 않은 게, 걔네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그 하이브리드만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2030년 계획을 보면 하이브리드가 더 많아요, 여전히. 전체 중에. 근데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차는 사실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조지아 공장에 먼저 깃발 꽂고 대량 양산에 성공하면 저는 좀 미국 시장에서도 어쨌든 할만하다, 충분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배터리, 실제로, 예, 이제 공장 지금 보면 전 세계 국가들이죠. 저기 뭐 켄터키에 한국 있고, 여기 GM, 일본 도요타가 이제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이쪽에. 예, 이쪽에 만드는데 너무 늦죠, 사실은. 그리고 SK온, 독일 폭스바겐 아직 미정이고. 예, 그러니까 한국이 좀 미국에서 선점할 수 있는 위치고, 그리고 제일 좀 덜 걱정되는 건 중국이 못 들어오잖아요, 미국에. 중국 CATL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게,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피 터지게 경쟁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의 이런 세 가지 산업은, 그러니까 계속 찾아보면 또 있겠지만, 저 세 개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 주식시장이 좀 어렵지만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이게 제가 그려본 거예요. 1200원 이상인 시기거든요, 여기가 다. 환율 1200원 시기에는 어쨌든 지수 다 올라갔어요. 지금은 그때랑은 다른 게 환율이 더 올라가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환율이 1200원 이상에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은 되게 높았었고,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이익이 늘어나요, 사실은. 매출액이. 그래서 어쨌든 좀 괜찮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2600대고 환율도 지금 꺾이기 시작했어요, 고점에서. 그래서 조금 유리한 시기인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싼 건 아실 거예요. PER이 한 지금 기준으로 한 9배 되는 것 같아요. 2550까지도 갔다 왔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지금 좀 전략을 짜본다면 지수대별로 보면 2700 이하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2800을 넘어갔을 때는 그때 사는 것보다는 이제 그때는 좀 관망하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그러니까 이 구간에선 포트를 재정비하는 구간이고, 지금 2700 이하에서는 최소 2800, 900을 좀 노리면서 좀 비중을 늘려보자. 그리고 이렇게 보는 근거는 이게 싼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환율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라스트 센스처럼 하반기에 한 번의 기회는 좀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좀 멀리할 때가 아니라 좀 일단은 한번 담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좀 요거는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19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그냥 너무 뻔한 그런 것보다도 한번 이제 어떤 기업을 한번 골라볼까,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오프라인 경제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집에서 밖으로 나가고, 내구재보다는 이제 서비스, 오프라인, 물류비. 근데 실제로 요즘에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진짜 사람들 많아졌죠, 밖에. 식당 같은 데 가면 정말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본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저는 요거 결제회사 있잖아요, 오프라인 결제. 그러니까 여러분 포스기라 그래요, 포스기가 있고, 내가 카드를 주면 결제를 딱 해서 신용카드 이제 결제해주고 출력을 해주죠, 프린터 같은 걸로. 예. 근데 그걸 하는 회사가, 이제 이 포스기를 운영해주는 회사가 바로 저 나이스정보통신. 예, 아마 아실 거예요. 나이스정보통신이 그
요게 벤이라 그러죠. 벤. 벤이 뭐 하는 거냐면 저희 가맹점 뭐 식당이 있으면 식당 가맹점이 이제 결제가 딱 들어오면 결제를 해서 승인 요청을 해줘요. 그럼 벤이 중간 이제 다리 역할을 해줘요. 이 다이렉트로 안 해요, 잘. 중간에 벤사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승인 요청을 해요. 이쪽 카드사에. 네. 그럼 카드사가 승인해가 결과 전송해주고 가맹점이 또 보내줘요. 그래서 중간에 그래서 카드사로부터 카드사가 좀 하기 좀 애매한 거를 수수료를 받고 해줘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아예 이거 신용카드사가 그럼 직접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굳이 저걸 왜 저렇게 해? 왜 그러냐면 옛날에 기억나세요? 아주 예전에는 그 매장에 딱 그 90년대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매장에 딱 들어가면 앞에 문패에 카드사 되는 것들 딱 적혀 있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 보고 들어가잖아. 아, 여기 내 카드 안 되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카드 내면 그냥 다 돼요. 어느 카드든. 근데 미국은 지금도 이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이 벤사라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벤사는 모든 카드를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중간에.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사들 하나하나가 아니라 다 모여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죠. 이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괜찮죠. 예, 어느 카드나 다 가맹점에 쓸 수가 있으니까. 그 수고로움으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벤사는 이득이 많이 나죠. 근데 이 회사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이게 피지라고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해요. 온라인 우리 결제할 때. 근데 이게 더 마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씩 하는데 우리나라 거의 제가 알기로는 1등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정보통신이 좀 리오프닝의 실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리오프닝 하면 맨날 항공주, 뭐 여행주, 카지노 이런 것만 머릿속에 있지만 그 기업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익도 좋고요. 주가도 싸요. PER이 7배밖에 안 돼요. 되게 좀 저렴해요. 그래서 부담도 없다. 지금은 되도록이면 비싼 거보다 싼 거 사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연결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빅솔론이라고. 빅솔론은 저거 포스기 만드는 회사예요. 저거 이제 프린터, 포스기 프린터 있죠. 신용카드, 영수증. 저거를 만드니까 당연히 저 매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오프라인 결제가 늘어나니까. 또 거기다가 키오스크 아시죠? 여기. 예, 무인주무기 요즘에 딱 이렇게 주문하면 나중에 프린트 딱 나오잖아요. 예, 물론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프린트 딱 해가지고 내 영수증 딱 받는 거죠. 그 영수증을 이제 프린트기를 여기에 이제 넣는 회사가 바로 빅솔론. 그래서 삼성과 LG도 이 시장에 뛰어드는데 삼성과 LG도 아마 빅솔론 걸 쓸지 모르지만 실제 이제 요 안에 요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라벨 프린터 요런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스타벅스에 내가 딱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컵 받아서 나갈 때 주문표가 뒤에 딱 스티커로 하나 딱 붙여 있잖아요. 막 이름 달려가지고. 그게 이제 라벨 프린터예요. 그래서 이 라벨 프린터를 이번에 빅솔론이 미국의 편의점에 납품을 했대요. 네. 이 라벨 프린터도 지금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택배 이렇게 보면 택배 상자에 보면 이렇게 라벨 프린터로 내 주소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하는 회사가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프라인 결제가 늘어나면서 다 오프라인과 관련이 돼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수혜를 받는데 역시 주가가 뭐 비싸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 의류회사들, 역시 의류회사들이 요즘에 좀 주가는 안 좋아요. 이제 미국의 의류회사들 막 주가도 막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이제 경기 안 좋아지면 누가 옷 사냐. 네. 허리띠 졸라 맬 텐데. 근데 어쨌든 뭐 미국은 그럴 수 있는데 한국은 아직 안 그런 것 같고. 왜 저는 이런 브랜드 회사들이 괜찮다고 보냐면 소비가 양극화돼요. 비싼 건 여전히 잘 팔려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백화점 장사 아직도 잘 돼요. 근데 중간에 대형마트는 장사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싼 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쿠팡 가서 사버려요. 그냥. 네, 그냥 쿠팡 가서 사. 쿠팡 가서 사고 중간에 어중간한 가격들 있죠. 안 팔립니다. 아예 싸거나 아예 비싸야 돼요. 그냥 지금 양극화가 더 심해져가지고 소비도. 근데 이런 SJ그룹이나 한섬은 고가 의류예요. SJ는 아주 고가는 아닌데 브랜드 회사죠. 한섬은 진짜 여성복에서 제일 비싼 회사죠. 타임, 마인. 백화점에서 거의 잘 팔잖아요. 근데 성장을 못하니까 맨날 이렇게 저퍼주로. 근데 이익이 나와요, 실제. 리오프닝 하면서 옷 더 많이 사겠죠.
그 영어무역홀딩스는 제가 의류주 중에 제일 싼 것 같아서. 아니 3배가 뭐 이게 말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현금이 지금 시총이 한 2배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주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원 아웃도어 아시죠? 저기 노스페이스. 그거 매장이 다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영어무역 홀딩스가. 그러니까 영어무역은 OEM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룰루레몬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이고 그 회사 지분 50%를 얘가 갖고 있고 영원 아웃도어 우리나라에서 파는 노스페이스는 이쪽이 관리를 해요. 여기도 한 절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계산했더니 PER이 뭐 3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 설사 내가 투자해도 실패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다칠 일은 없어요. 안 비싸니까.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마스크 이제 벗으니까. 다만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작년부터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때 좀 많이 떨어질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인모드가 지금은 좀 올랐지만 인모드가 이제 미국에 저 리프팅 기기 만드는 기기 회사예요. 뭐 레이저나 이런 거. 그죠? 초음파, 고주파로. 근데 여기다 왜 넣냐면 너무나 폭락을 해가지고 주가 진짜 반의 반토막 났어요. 미국 1등 기업이에요. 12배밖에 안 돼요. 아니 미국 회사가 PER이 12배가 말이 됩니까?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빠졌더라고요. 근데 루트로닉 아시죠? 요게 레이저. 파마 리서치는 연어의 생식세포 가지고 이제 여기 주입을 해가지고 피부를 이제 쫙 펴주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뭐 좀 구조적으로도, 근데 어쨌든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임플란트도 당연히 계속 좋아질 것 같고, 덴티움이 제일 싼 것 같아서 퍼 11배밖에 안 됩니다. 덴티움. 그래서 좀 괜찮다고 보고, 의료기기도 한 3개만 제가 골라봤어요. 어차피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병원에 더 많이 가게 되고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안경도 더, 근데 안경도 있지만 여기 인토로저라는 회사가 일회용 컨택트 렌즈를 만들어요. 저기 컨택트 렌즈. 그래서 이제 뭐 컬러 렌즈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미용 때문에라도 많이 착용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실적 좋고 PER 13배고, 휴비츠는 저기 이제 안경 장비 시력 검사할 때 저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아니 진짜 돈 잘 벌더라고요, 요즘에. 드디어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노레이는 여기 요거 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거든요. 요게 뭐 하는 거냐면은 요게 그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로 수술할 때 그 환자를 찍어요. 찍어가지고 통증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해요. 이 통증이 있나 없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병원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리오프닝 되면서. 그거하고 치과용 의료기기도 같이 만드는, 그러니까 엑스레이 기기예요. 근데 의료기기 회사인데 너무 싸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줘서 그런지 모르는데 PER이 8배. 네. 근데 어쨌든 다 지금 보면 올해 예상 이익 증가율이 이 정도 나와요. 이익 좋은데 퍼가 낮으니까 저는 좀 괜찮아 보인다,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차피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고물가 시대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아까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하면 이익인데 판매 단가, 판매 수량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소비가 감소해요. 이걸 소비 감소하는데 이거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은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열악한 환경이에요. 지금 기업들이 놓여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이익이 줄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환경에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이 뭐냐? 결국 단가 올리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존이 힘든 이유가 지금 인건비 증가하죠. 수요도 나아죠. 온라인 수요, 리오프닝 하니까 온라인에서 구매 잘 안 하겠죠, 예전보다. 그리고 가격 전가를 못해요. 왜냐, 아마존의 그 태생은 무조건 가격을 싸게 낮춰서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올릴 수가 없어요. 올려야지 이걸 마진을 먹는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 이번에 실적이 그냥 너무 안 좋게 나왔죠, 실제. 근데 기아는 정반대예요. 기아는 한번 보세요. SUV 판매가 너무 잘 되니까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단가를 한 8%인가 올렸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8.8% 나왔어요. BMW급이에요. 비싸게 파는데 팔려요, 그냥. 사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당연히 판매량은 좀 줄어요. 왜냐면 예전처럼 지금 수요가 없어서는 아니고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Q는 줄지만 그거를 요걸로 메꿔버린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비용이 주는 회사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비용이 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미국은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미국은 딜러를 통해서만 차를 살 수 있다 하더라고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딜러한테 돈을 줘요. 이것 좀 팔아줘. 인센티브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다 비용인데 이걸 줄 이유가 없어요. 왜? 아니 지금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사람들이. 나오면 그냥 나가요. 왜? 차가 없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그냥 줄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용이 주는 거죠. 그래서 기아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낸 거예요, 이번에.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제 그 증권사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없었는데 그 내연기관차가 더 비용이 많이 들까? 전기차가 더 많이 들까? 왜냐면 내연기관차는 그 부품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부품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전기차가 그럼 비용이 더 적게 드나? 근데 보면 전기차는 아직 적자거든요. 다. 전기차 만들어봐야 다 적자예요. 기아는 이제 흑자 났는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뭐가 더 이득이? 근데 배터리 가격이 또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더 유리한 거지? 근데 지금은 전기차가 더 비싸요. 어쨌든. 그럼 전기차를 많이 만들면 손해 아닌가? 근데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전기차가 시간이 지나면요. 원가가 훨씬 더 줄어든대요. 전체 부품이 확 줄기 때문에 비용 통제하기도 되게 쉽고 근데 그건 이제 25년 정도 가야 돼요. 그럼 그때 되면 배터리 가격도 좀 안정화되겠죠. 그리고 대량 양산에 성공할 현대 기아는 대량 양산 경험이 세계 최강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뭐 테슬라는 인정해야죠. 테슬라는 좋은데 그 전기차 섹터에 투자를 하실 때 배터리 말고 완성차나 뭐 리비안, 중국의 니오 막 많이 있잖아요. 이거 투자하실 때 앞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대규모 양산이 가능한 회사인지.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리비안은 차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주가가 85% 빠졌어요. 고점에서. 예. 아직도 제대로 못, 루시드도. 예. 근데 과연 현대 기아보다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대량으로? 경험이 없는데. 테슬라도 저거 대량 양산하는데 몇 년 걸렸잖아요.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의 계곡 뛰어넘고 이제 세계 최고 회사가 됐는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 루시드나 리비안이 할 때 현대 기아는 더 멀리 앞서 나가겠죠. 그 과정에서. 근데 시장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PER이 7배, 6배. 예, 너무나 저렴하게 거래되는데 저는 어쨌든 기아 현대차가 그런 양산 능력을 좀 갖고 있고 또 배터리 회사를 우리 한국 기업들 3개나 있고 플랫폼도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앞으로 좀 고민하실 때도 전기차 시대에 양산 능력이 누가 될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는 장기적으로는 그 오히려 원가 부담 때문에 더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으니까 아까 설명해 드린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PER을 높게 못 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싼 거 사야 돼요. 네. 저평가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교집합에 있는 기업이 좋은 거죠.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 전가 가능한 기업. 그러면서 싼 거. 네. 이 두 개 교집합. 이게 바로 기아가 거기 딱 걸렸었잖아요. 기아가. 그러니까 기아가 급락장에서 20% 올라가 버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지수가 급락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한번 고민해보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네. 그래서 기아, 뭐 모비스도 언젠가 좀 올라가겠죠. 부품주는 아직은 아닌데 워낙 지금 또 싸게 거래되니까 기아도 좋고 현대차 저는 요거 꼭 많이 요즘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대차 EUV가 배당 수익률이 제가 계산해 봤어요. 실제 6% 나와요. 배당이.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도 6%의 배당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어느 시점에서 뭐 물론 이익이 줄면 줄 수도 있어요. 그건 감안하셔야 되겠지만 이익 증가율도 높고 퍼도 낮고 그래서 우선주 투자하면은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워낙 싸게 거래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음식료는 고민이 크죠. 왜냐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 지금 사실은 올리기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서 가격을 바로 올린다?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스토리는 이거죠. 농산물 가격 올랐다. 가격 인상한다.
그래서 대시세 난다. 이게 지난 사이클이었어요. 몇 번 반복됐어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 오르면 음식료주 투자하면 다 대부분 수익이 많이 났어요. 옛날부터. 그 사이클이 있어요. 왜냐 가격은 올리는데 라면 값은 올라가는데 나중에 밀가루나 팜유 가격 급나가죠. 그럼 마진이 벌어지죠. 그리고 라면 가격은 절대 안 떨어지죠. 그 논리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요새 음식료가 왜 안 가냐면 가격 올릴 수 있어? 농산물가 이렇게 올랐는데 가격 올릴 수 있을까? 예. 서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고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일까? 이런 이제 고민이 있어요. 실제로. 또 정권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여기도 뭐 자선사업 하는 회사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올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중에는 다시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올 거는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음식료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보릿고개니까 그 안에서 그래도 좀 성장하는 기업이 뭘까. 그래서 고민해 본 게 삼양식품은 일단은 라면 쪽에서 지금 미국 매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더라고요. 그 불닭볶음면 아시죠? 미국에서 되게 잘 팔려요. 지금 수출액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고 농심보다는 좀 싸요. 농심이 PER이 한 15배 되거든요. 근데 뭐 해외 수출 비중도 삼양이 훨씬 크니까 괜찮고 제일제당도 피해를 보겠지만 왜 제일제당이 괜찮냐면요. 제가 제일제당 PER 10배 이하로 떨어진 거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이 뭐 최근에 워낙 좀 부진해가지고 근데 제일제당은 사료를 만들어요. 사료 가격은 바로 가격 전가가 바로 가능해요. 라이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거의.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이 농산물 가격 올라갈 때 다른 회사보다는 좀 가격 전가가 용이한 사업부가 하나 있어서 괜찮고 오리온은 러시아 쪽에 이미 가격을 인상했고 오리온이 참 대단한 기업인 게 뭐냐면 4월 달에 중국이 셧다운 당하고 난리가 났는데 4월 달 중국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망한 줄 알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좀 밖에 못 나가니까 아, 중국 안 좋은 거 아니야 이 고민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매출이 늘어나 버렸어요. 러시아도 급증. 러시아에선 가격을 한 10% 올렸던 것 같아요. 초코파이 같은 거. 근데도 잘 팔려요. 아니 전쟁 나고 있는데 잘 팔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든 러시아든 뭐 베트남이 됐건 상관없이 그냥 오리온 초코파이 먹고 오리온 그 꼬북칩 먹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과자라는 게 경기 안 좋으면 나는 과자 이제 안 먹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경기 안 좋으니까 난 초코파이 오히려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초코파이는 한 번 먹으면 배가 불러서 예. 사실은 어쨌든 초코파이 같은 거 근데 이거를 왜 오리온이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계속 했냐면 초코파이하고 꼬북칩을 대체할 게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초코파이는 사실 거의 안 먹어요. 아마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있을 때 많이 먹고 사실은 군대 있을 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게 이제 아직도 좀 생각나네. 그래서 아무튼 군대 가면 이제 선택지도 없지만 오리온 초코파이 먹으려고 사실 이제 종교 집회 막 참여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뭐 다른 것도 많이 먹으면 되니까 근데 꼬북칩이 요새 나왔는데 저는 꼬북칩의 경쟁자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꼬북칩이 나오고 나서 꼬북칩 뭐 인절미 맛인가요? 뭐 초코 맛 계속 나와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꼬북칩은 대체제가 없어요. 그냥 지금은. 저도 과자 중에 꼬북칩 제일 좋아하거든요. 워낙 맛있어가지고 제가 군것질 잘 안 하는데 이건 꼭 먹어요. 꼬북칩 그 초코 맛은 항상 먹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이 코카콜라를 펩시가 물론 있지만 코카콜라만의 맛이 있잖아요. 이걸 대체 못하는 것처럼 오리온 이 스낵을 누가 대체를 할까? 뭐 새우깡 뭐 드시는 분은 새우깡 들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매출이 올라갔고 더 놀라운 건 오리온은 아직 우리나라 가격은 안 올렸어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이제 만약에 가격 인상을 해버리면 이익이 늘어나겠죠, 되게. 그래서 오리온은 어쨌든 지금 다른 음식료랑은 좀 다르게 확실히 좀 브랜드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괜찮다.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먹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철강은 가격 전가 할 수 있죠. 이제 수요만 좀 살아나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다른 거보다도 그냥 너무 싼 것 같아서요. 그냥 4배, 3배. 그냥 포스코홀딩스만 해도 배당이 5% 나오는데 그냥 너무 저렴한 것 같아서 저는 괜찮고 건설기계도 가격 전가 다 했더라고요. 이번에
두산 바켓, 진성TC 주로 이제 미국에 납품하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실제 미국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면서 가격 전가에 다 성공했기 때문에 좀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금리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명목금리는 그냥 그거예요. 은행 이자.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표면 이자. 은행 예금이 2.3%면 2.3. 물가 상승률이 4죠. 그건 마이너스죠, 지금. 아직은. 근데 앞으로 명목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뭐 국채금리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엔 실질금리랑 저 물가는 물가 상승률은 높은데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실질금리가 완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은행에 돈을 1,000만 원 넣어놨는데 그 은행 이자가 1%인데 물가 상승률이 3%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나는 그 은행에 넣어놓은 내 예금은 마이너스 2%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계속. 실제로는. 근데 지금은 저게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1,000만 원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저 현금의 무게가 증가해가지고요. 현금을 많이, 제가 아까 그 영업무역 홀딩스 2배까지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순현금이 이렇게 많아요. 9,870. 돈은 워낙 잘 버니까 퍼 4배.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옛날에는 가치 평가를 높게 안 하죠. 실질금리가 낮으면 현금보단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제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TNG, 저희 빅솔론도 현금 많이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정말 현금 많이 갖고 있죠. 시총보다. 그리고 한국철강. 이런 기업들이 예전보다는 좀 시장에서 더 인정받을 수도 있다. 요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사회세계화인데 그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거예요. 군비 경쟁, 천연가스, 신냉전, 반도체, 패권 경쟁. 요 과정에서 수혜받는 기업들. 그래서 조선 쪽은 요 한 3개 정도 한번 고민을 해요. 조선주보다는 기자재. 그래서 한국카본, PER 한 13배 정도 되는데 싼 건 아니죠. 그리고 성광밴드는 이게 피팅이라고 이렇게 그 파이프 있잖아요. 그 정유 공장 같은 데 보면 파이프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프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휘어질 때. 요 관이음새라 그래요. 요거 만드는 회사. 예, 그게 피팅인데 이 회사가 왜 여기 적어왔냐면 LNG 플랜트 만들 때 이 회사 게 많이 들어가요. 그 천연가스 수혜주예요, 사실은. 성광밴드 괜찮고 HSD 엔진은 이번에 유증했죠. 예,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상자 참여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최근에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저 선박에 대우랑 현대는 자기가 직접 해요. 그래서 대우랑 삼성에 납품하고 일부를 그 중국 회사에 납품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배 수주가 늘어나면 괜찮을 것 같고 강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셰일오일, 셰일가스 여기서 캐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보내요. 그럴 때 특수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게 LNG는 그 액화 상태, 기체 상태일 때는 부피가 너무 크니까 배로 못 실어 날아요. 그래서 이걸 LNG, 리퀴드라 그러죠. 액화 상태로 만들면 영하 165도로 낮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저 파이프가 특수 파이프라인, 스테인레스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걸 하는 회사가 이제 이런 회사들이죠. 세아제강 지주, 세아제강, 현대제철도 해요. 자회사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데 LNG 사이트. 근데 놀라운 건 퍼가 3배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렇게 싼 기업들이 있다는 게 그동안 이제 굉장히 눌려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안 나오니까. 예. 그리고 해외 건설, 요새 국내는 좀 안 좋은데 해외 건설도 수주가 앞으로 올해는 아닌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에 저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유가랑 연동돼요. 이게 유가 올라갈 때 보세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건설사들 해외 수주 얘기입니다. 유가 여기인데 수주가 잘 안 나와요. 아직은. 결국 나와요. 메꾸겠죠. 그러면 내년에 저는 국내 건설도 물론 좋겠지만 의외로 해외 쪽에서 한번 큰 사이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건설 쪽 너무 안 좋아요. 막 투자 심리도 안 좋고 원자재 그 비용 부담 그래서 다 급락했어요. 근데 앞으로 해외 쪽을 본다면 대형 건설사는 한번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내년 사이클 한번 기대하고 있어요. 해외 쪽에서. 그리고 해외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 퍼가 올라갑니다. 원래. 국내보다는 해외 쪽을 많이 쳐줘요. 그리고 원자재 쪽. 예, 원자재, 뭐 정유주, 풍산, 구리. 저는 요새 이 풍산이나
구리 회사들 주가 정말 안 가잖아요. 되게 안 가요. 예, 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구리 쪽에 대해서는 막 요새 뭐 니켈, 다른 원자재 막 다 올라가는데, 근데 풍산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래도 앞으로 괜찮다고 보는 게, 한번 보세요. 구리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모든 인프라에 다 들어가는데, 배터리 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친환경, 태양광 풍력 다 들어가요. 구리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예. 근데 공급은 앞으로 크게 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구리 아니면 니켈도 있겠죠. 니켈도 2차전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풍산이란 기업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원자재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를 게 앞으로 뭐가 될까? 유가는 이미 올라갔고 안 오른 거 중에서는 좀 구리 같아요. 예, 구리가. 그래서 한번 고민하시고, 요건 뭐냐면 이제 DBB라고 그 미국의 그 ETF예요. 그냥 요거 사면 그냥 이제 원자재에 투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자재 쪽도 한번 보신다면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요거 이제 반도체 이제 투자가 늘어나면 이제 몇 개만 그냥 골라본 거예요. 골라본 기업들이니까 이 중에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소부장 기업들, 예, 소재, 부품, 장비, 전 장비도 다 좋게 봅니다. 투자 어차피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이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면 2차전지 장비. 근데 요거 아니 다른 기업들도 많은데 얘가 제일 싼 것 같아서, 원주는 포스코 케미칼에 직접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국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신한 거 보니까 GM하고 캐나다에 양극재 공장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양극재 공장 지으면 원준이 같이 가겠죠. 예. 그래서 원준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계속 아이디어인데, 재건축 규제 이제 완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원희룡 장관이 조만간 발표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좀 괜찮지 않을까. 요새 둔촌동 좀 사고 아시죠? 거기가 정말, 거기 조합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건설사랑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됐고, 그게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직접 하신 거죠. 한 건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신탁회사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재건축을. 근데 여의도 시범 아파트 지금 재건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게 한국토지신탁이 대신해주는 사업이에요. 예,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이게 여기 나와 있죠. 조합원 방식. 사업 주체가 조합 신탁사인데, 요게 이제 그 조합원 방식으로 하면은 조합원이 다 가져가죠, 이익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매출의 일부를 신탁사에 줘야 돼요. 수수료로. 근데 공짜는 없으니까. 대신에 이걸 하면 좋은 게 자금 조달이 쉬워요. 초기 사업부를 얘네가 알아서 해줘요. 예. 근데 여기는 자기네가 직접 해야 되고, 그리고 되게 빨라요. 이게 사업 시행자 지정 후에 바로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둔촌동 사고가 좀 나다 보니까 점점 이쪽으로 좀 갈 확률도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조합에서 이제 신탁에 좀 대신 맡기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신탁사는 돈 잘 벌어요. 잘 버는데 재건축이 완화돼서 이게 만약에 이 스토리가 연결이 되면 좋은데, 안 돼도 잃을 게 없어요. 너무 싸요. 그냥 PER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산신탁이 제일 싼 것 같아서 좀 표시를 해놓은 거고, 자산신탁이, 한국자산신탁이 PER이 4배인데 배당만 5% 줘요. 배당도. 네. 그리고 LF는 이게 왜 가져왔냐면, 이게 의류회사잖아요. LG패션. 근데 이 회사가 저기 코람코 자산신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실적이 같이 반영돼요. 네. 그래서 의류도 좋은데, 코람코가 2등인가 3등 할걸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저 코람코 자산신탁 갖고 있으니까 이 세 개 회사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건 이제 이번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액주주 너무 우리 피해 많이 봤죠.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 꼭 요건 꼭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저게 일단은 저기 그 양도소득세 폐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10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지금 10억 이상이면 세금 내잖아요, 대주주로. 근데 그것도 아마 폐지할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어쨌든 민주당과 또 법을 바꿔야 되니까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해준다면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 매력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미국은 양도세를 내는데 한국은 어쨌든 이제 안 내게 되니까. 근데
계획대로면 어쨌든 내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그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저거를 민주당과 합의하에 폐지를 할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공매도 제도 개선, 요거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공매도 안 하길 원하잖아요. 저도 사실 공매도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제도 개선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주 보호정, 이게 제일 크죠. 물적 분할로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모회사 소액 주주들한테 뭐 신주 인수권을 우선 배정하거나 공모주 우선 청약권, 그리고 자회사가 상장할 때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가지고, 예, 함부로 상장 못하게, 그 내부자가 주식 팔 때 미리 신고하게 하고, 경영권 분쟁이 그러니까 경영권을 넘길 때, 옛날에 한샘이 대주주가 경영권 넘길 때 한 100% 정도였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한 그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이제 경영권을 넘겼는데, 한샘 주주들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요. 예, 못 받아요. 예,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소송을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M&A를 할 때 대주주가 지분을 100%에 팔 때 지금 가격보다 소액주주도 100% 이상 팔 수 있게끔 하는 제도예요. 예, 인수자가 그거를 맞춰줘야 돼요. 이거를. 그런 이제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런 이유 때문에 지주사가 제일 많이 할인받거든요. 그래서 지주사한테 좀 좋은 뉴스가 아닌가. 근데 이게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평가 이건 고배당 기업들이고,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스토리텔링이 잘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싼 것들이에요. 배당 많이 주고. 제가 골라봤어요. 6% 배당 수익률. 근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다 있어요. 매년 꾸준하게 돈을 잘 벌어요. 안정적으로. 예, 이런 기업들이니까. KTNG도 뭐 돈 잘 벌죠, 진짜. 그리고 저기 밑에 한국자산신탁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이거는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좀 평가를 했는데, 올해 좀 실적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기업들 몇 개만 좀 골라봤어요. 그래서 요새 동국제약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진짜 작년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널리스트가 이제 올해 일반 처방의약품 시장 커지고, 그 다음에 센텔리안 24라고, 저 이제 매일 이거 바르고 있거든요. 그 마데카 크림이라고 아세요? 예, 그거 저도 이제 밤에 발라요, 한 번씩. 어쨌든 이제 이런 화장품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공항은 이 대한항공 자회사인데, 대한항공 타고 딱 내리면 그 지상조업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차가 딱 한 대 와가지고 우리 계단으로 딱 내려가잖아요. 그런 거. 지상조업 해주는 회사. 이게 리오프닝 수혜죠. 토비스는 이제 카지노하고 자동차 모니터 만드는 회사인데, 리오프닝 수혜. 이번에 설비 투자했고, TLB는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동안 실적이. 반도체 기판인데 올해 턴어라운드. 한진이 택배랑 하역하는 회사인데 올해 좀 실적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4배. DL도 이제 미국의 석유화학 회사 하나 인수했어요. 이 회사 되게 독특한 게,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펄프 있어요. 그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 향수 있죠. 향수 만드는 데 들어가요. 그게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수혜주예요. 여기는. 예, 유가랑 연동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유가 오르면 피해준데, 저 DL은 좀 달라요. 저거 인수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스토리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압축을 해야죠. 내가 뭘 어떻게 골라서 나한테 맞는 스타일로 이게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의 목적이 다 있어요. 예,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나의 목적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나? 나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이걸로 한번 승부를 봐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 왼쪽에 있는 거는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되게 쉬워요, 그냥. 그래서 큰 수익도 안 나요, 사실. 나기도 힘들어요. 근데 안정적으로 낼 수는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이유가, 은행 금리가 2%니까 여기 속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래도 한 1년에 5, 6%? 뭐 좀 운 좋으면 10%도 날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강세장 만나고 이러면. 근데 요거는
내 월급의 일부나 아니면 내 자산을 이제 전제 조건은 적립식으로 사야 돼요. 거치식으로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매달 뭘 사면 되냐면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고배당주. 특히 저 중에 뭐 KTNG는요 거의 매년 6% 줘요. 은행주. 그 다음에 여기 안 적어졌지만 SK텔레콤. 현대차가 앞으로 5년 동안 적자 날까? 그거 아니면 저 우선주도 괜찮죠. 예. 근데 시세 차익을 노리라는 게 아니라 요 배당만 노리는 거예요. 배당을. 예. 연말까지 가져가서. 저것만 생각. 그러다 운 좋으면 저 회사 주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파는 거예요, 한번. 나 6% 배당 수익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현대차 EUV가 운이 좋아가지고 20% 올랐어요. 팔아요, 그냥. 그것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이제 배당 수익을 고려해서 들어가면 되고. 리밸런싱을 한번 해야 되겠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달 그냥 사는 거예요. 적립식으로. 저는 삼성전자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세계적인 기업이고 지금은 주가가 안 좋죠. 욕도 많이 먹고. 그렇지만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EUV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도 일부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ETF, 저게 이제 VT가 전 세계 지수에 투자하는 거죠. 전 세계 저 VT가 매년 6%씩 올랐어요. 연평균. 실제로. 예. 우여곡절은 있지만 이제 앞으로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좀 예전만큼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어도 어쨌든 은행 이자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무조건 모든 걸 보장하는 건 아닌데 저 정도 5, 6% 아니면 6, 7%의 수익을 내가 이제 만족을 한다면 연간 그러면 굳이 너무 공부 안 해도 되고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저희 리밸런싱만 계속 좀 잘해 주시면 돼요. 예. 저기는 그냥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좀 원하시잖아요.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절대 공짜는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지식이 있어야죠. 그리고 기질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인내심. 그 다음에 엄청 성실해야 돼요. 진짜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하다가 안 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을 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실 거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만 내가 이걸 목표로 하면은 진짜 마음을 너무 독하게 먹으셔야 돼요. 진짜 절대적으로 독하게 먹으셔야 되고 기업 분석하고 세상도 알아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인문학 책도 좀 보셔야 돼요. 과거 역사라든가. 예. 그래서 여기 기업 분석이거든요. 이 정도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근데 이거를 못하고 대부분 하시죠. 그냥 이제 남에 의존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서 뭐 리딩방도 가고 예, 이런 거 다 생략해주고 또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거 괜찮습니다. 그럼 그냥 이제 맹목적으로 사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뭐 어떻게 맞추겠어요. 예, 근데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놀랍게도 다 할 수 있어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는데 시간이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드는데. 그냥 뚝딱 하고 어떻게 돼요? 손흥민 씨가 손흥정 씨인가요? 그 아버님이 요새 인터뷰 나온 것도 막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손흥민을 위대한 축구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강원도 그 원주였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에서 365일 그냥 매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을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공을 이렇게 딱딱 튀기잖아요. 한 바퀴를 도는데 이 공이 떨어지면 안 돼요. 발에서. 튀기고 가고 튀기고.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그거라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본기. 기본기를 다진 다음에 월드 클래스가 된 거예요. 진짜. 여러 이제 상황들을 내가 이제 유럽 가서 막 경험도 해보면서. 근데 그런 기본기가 없었으면 손흥민 선수 안 나왔겠죠.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리플 악셀이 그냥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결국 요거거든요. 요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기본기랑 이걸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 분석할 때 정성적인 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예. 삼성전자 뭐 파는 회사인지. 삼성전자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대형주를 내가 주로 투자하신 분은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도 돼요. 다 알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대부분 주식해서 부자 되신 분은요, 삼성전자로 부자 되신 게 아니라 중소형주로 부자 됐어요. 그럼 중소형주는 잘 모르니까 내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소형주가 속한 전방산업이 뭐지? 반도체 장비주 중에 아까 뭐였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디다 납품을 하고 이 회사의 전방산업은 어딘지 이걸 내가 알아야죠. 그리고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경쟁자는 있는지, 예. 아니면 이 회사 혼자 하는 건지, 그럼 너무 좋은 거죠. 그 경쟁 강도. 그 다음에 정량적인 거, 돈 얼마 버나, 자산 부채. 이걸 왜 봐요? 안전한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요. 부채가 너무 많으면 탈락. 그래서 매출, 비용, 이익 보고 주당 순이익 계산해가지고 아, 이 회사 PER이 몇 배니까 PER 5배밖에 안 되네? 그럼 싸네? 10배 주면 되겠지? 그럼 2배 갈 수 있겠다. 이런 거 이제 자기가 사실을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순서 잡아가지고 재무제표 공부 좀 해보고 필수적인 것만 하면 돼요. 뭐 회계사 될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이게 뭐냐면 기업 분석을 한 다음에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우리가 스토리텔링도 해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게 기본기라면 요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알긴 알아야 돼요. 기업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모든 그 주식은 내가 아이디어를 처음에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내가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계기가 생겨서 아이디어가 딱 생겼어요. 아까 미국과 중국이 아니면 뭐 지금 냉전 시대고 아니면 지금 러시아 사태가 생겨서 유럽이 러시아에서 수입을 못해? 그럼 천연가스가 이제 어떻게 공급을 받지? 여기서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LNG 선박 잘 만드네? 이게 이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선주 해볼까? 그럼 조선주를 찍어요. 찍어서 이제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내 생활 주변에서 뭐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플 아이폰을 쓴다. 주변에 다. 그럼 이제 그게 하나의 또 실생활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애플? 한번 공부해볼까?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얻어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기업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드린 기본 지식 있죠? 이건 기본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상력? 그걸 알려면 책도 봐야 되고요. 신문이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문에 나와요. 그런 큰 흐름이. 예, 신문 좋고 그 다음에 증권사 보고서 중에 산업 보고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여기서 많이 얻는데 그래서 아까 그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예전에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님이 장대한 보고서를 딱 썼어요. 파이프를 봐야 된다.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관관회사? 뭐지? 근데 이제 그 스토리가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요약을 하고 다른 것도 찾아봐요. 누가 다른 걸 쓴 게 있나. 그래서 이거 천연가스가 진짜 이렇게 되나? 이 회사 진짜 괜찮을까? 고민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 경제보고서도 보는 거죠. 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상상력이 이제 그냥 허무맹랑한 상상력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 가지고 저 기본 지식과 결합이 돼서 아이디어를 이제 요 아이디어죠. 기본 지식과 결합이 돼서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훈련을 더 하시려면 이런 걸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블로그를 직접 운영해 보시고 거기다 써요. 요약한 거를. 신문 기사라도 요약을 해보세요. 유튜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기 생각을 그냥 전달하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스터디 그룹 발표하는 거죠. 내가 한 걸 발표하고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훈련을 하시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은 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니까 꾸준히 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실제로 제가 금요일 날 읽었던 신문 기사예요. 저는 이게 제가 요약을 해놓거든요. 엄청 길어요. 뭐냐면 반도체 칩포 동맹과 미국의 패권. 요건데 한번 읽어봤어요. 뭔가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이 반도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컴퓨터도 이제 우리 다 바꾼다. 우리 걸로. 중국산으로. 5천만 대.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칼럼에서 뭐라고 썼냐면 분업화된 시대에 저게 웬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아니 자기네 나라 혼자 다 한다고? 예? 모든 거를? 왜 그럴까? 일본이 옛날에 그랬어요. 갈라파고스. 일본이 갈라파고스 그 섬처럼 여기는 일본은 내수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도 그렇고 옛날부터 그거 기억나세요? 일본의 그 옛날 그 비디오 테이프 기억나세요? VHS랑 베타 밀었다가 망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일본은 이제 자기네 나라 내수가 있으니까 일본이 저런 정책 썼죠. 근데 일본은 뭐 어쨌든 기술력은 있으니까. 근데 중국도 저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중국을 이용했죠. WTO에 가입시켜가지고 저렴한 생산기지, 소비기지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중국이 통제가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은 중국을 이제 밀어내는 거죠. 야, 너 나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들 끌어들이는데 거기서 중국이 제일 원하는 게 반도체예요. 우린 반도체가 필요하다. 반도체 굴기. 우리가 자급자족 하겠다. 지금 수많은 반도체를 한국, 일본, 대만에서 다 수입을 해요. 중국은. 못 만드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상황이 연출이 되면 한국, 일본, 대만은 진짜 많이 수출하는데 치포 동맹.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포위하게 하는 거거든요. 반도체로. 근데 이제 이 칼럼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걱정되는 건 중국 시장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보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못하죠, 당연히. 중국은 보복하고 싶겠죠. 이 상황이 불편하니까. 근데 반도체 공급 못 받으면 나라가 망해요. 중국도 아무것도 못해요. 반도체 없이 뭘 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쨌든 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러시아하고 동남아 일부 국가들 이렇게 맺어서 자기네 블록 만들고 미국은 IPEF 이번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한국이 이제 들어갔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바로 가입을 해버렸어요. 경제동맹 이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내용인데 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요약하실 때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적어본 거예요. 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고 3위도 미국이고 중국은 아직 안 돼요. 이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삼성이 욕을 많이 먹지만 삼성이 왜 EUV 공정을 먼저 투자해서 저 욕을 먹을까? 응? 저거 수율도 안 나오는데. 근데 저걸 안 하면 안 돼요. 왜냐 중국이 어차피 쫓아오거든요. 나중에. 미국도 쫓아오고 다 쫓아와요. 삼성은 EUV로 그냥 점프하겠다는 거예요. 저걸 하면 못 따라가요. 그 EUV 장비는요. 만들고 싶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ASML이 제한돼 있어요. 만드는 게. 예, 그래서 미리 다 선점을 해놔야 돼요. 지금. 저걸 성공을 해주면 격차가 엄청 벌어져요. 중국은 영원히 못 따라와요. 삼성을. 그러니까 저가품 있죠. 뭐 전자계산기, 밥솥 이런 건 중국 회사들도 만들어요. 거기 반도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최첨단 뭐 스마트폰 아니면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예,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최첨단 반도체는 저 이제 앞으로 저 EUV로 가야 되거든요. 중국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옛날 LCD처럼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신냉전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 다행인 게 한국이 어쨌든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도 온 거고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건 지금 이런 환경하에선 서로가 다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반도체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증설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또 배터리도 지금 해야 되고 이런 기업들의 매력은 높아질 수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인데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이 결론이. 근데 이런 훈련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받지 마시고 어떤 기사나 증권사 보고서가 있으면 그 하나라도 내가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하나라도 제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예. 양을 좀 줄이시고 그 질을 좀 높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훈련을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어떤 뉴스나 이걸 딱 봐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그래도 틀리는 경우가 많죠.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뭐 제가 아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일가예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아실 것 같은데 출근해가지고 이걸 해요. 그냥 신문 보고 가면서 신문 보고서 봐요. 보고 업무를 해요. 점심 때 시간 내 가지고 전자공시 뭐뭐 있나 또 증권사 보고서 또 봐요. 퇴근해요. 집에 가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요. 네.
사실 이제 주식에 거의 미치신 분인데 아무튼 요게 이제 하나의 루틴이에요. 이걸 매일은 못 하겠죠, 당연히. 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루틴을 지킨 거죠. 마치 그 손흥민 씨가 365일 계속 볼 찬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를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주식에서 성공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계속 반복, 이런 사이클로라도 내가 뭔가 루틴을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아니 나는 이제부터 뭐 신문기사라도 요약을 계속 해보겠다. 뭐 그런 거라든가 책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다. 재무제표라도 이번 달은 재무제표만 공부하자. 이런 루틴을 좀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게 다 전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 결국 한번 좀 고민은 해보세요. 요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시고 요걸로 갔을 때 좀 저는 마음을 한번 독하게 먹고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건 이제 이창호 구단이 한 얘기인데 제발 그 갑자기 이게 주식 투자 하다 보면요 이 옆길로 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갑자기 정석대로 하다가도 옆에서 테마주가 탁탁 움직이면 한 번씩 가게 돼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테마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정석대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천천히 좀 재미없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결국엔 뭐 좋은 결과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